제일 못난이들이 뭐였냐면요. 음. 경기 민감주 있죠. 음. 큰 회사들. 음. 예를 들면 조선주, 철강, 화학. 뭐 정말 이게 여러분들 제가 말씀만 들어도 좀 답답한 기업들이잖아요. 아주 무거운데 쟤네 가나?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구경제라 그러죠. 네. 신경제 말고.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오늘 주가 급등해 버렸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 반도체도 그쪽이에요, 사실. 네. 경기 민감주. 근데 보통 사이클상 반도체가 이렇게 먼저 움직이면 그 경기 민감주 중에 못 오른 기업들이 순환매가 원래 돌아요. 그게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반기 되면 우리나라 수출 경기 돌 거다. 지금 점점 조금씩 돌기 시작했잖아요. 수출이 돈다는 건 뭐죠? 경기가 조금씩 개선된다. 네. 이 얘기고, 미국은 경기 좋은데 약간 슬로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건 미국 경제 얘기를 하는 게 전 세계 다 네. 합쳐서. 근데 그거를 보통 글로벌 제조업 PMI라 그래요. 네. 글로벌 제조업 PMI 뭐냐면은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그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여기에 그 구매 담당자가 있거든요. 설문조사를 해요. 야, 이거 너네 지금 좀 주문 느니? 고용은 좀 늘어나니? 그리고 이게 좀 재고는 좀 쌓으려고 좀 약간 그 하니? 가격은 어느 정도 올릴 것 같니? 이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물어봐요. 제조업체들 담당자한테. 근데 그게 만약에 올랐다 수치가, 그러면 이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좋게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진짜 그거 좋은 거거든요. 네. 근데 글로벌 PMI가 실제 반등해서 지금 4개월째 오르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그거랑 우리나라 수출하고 민감은 거의 똑같이 가요. 근데 이게 이미 터닝했다는 건 실제로 우리나라 수출도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실제로. 네. 근데 경기 민감주는 그걸 반영을 못해서 주가가 안 갔어요. 근데 이제는 반영할 시기가 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루머긴 한데 네. 중국이 부동산 부양책 쓸 거라는 얘기가 좀 돌아요. 중국 이번에 지표가 좀 안 좋았거든요. 네. 중국이 리오프닝 하는데 저도 기대를 많이 했어요. 중국이 리오프닝 하니까 중국 제조업 경기 많이 좋아지겠죠. 아직도 안 좋아. 안 돌더라고요. 근데 반대급부로 나온 얘기가, 야, 중국 저대로 두면 저거 좀 위험하지 않을까? 예, 약간 그런 얘기도 돌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엔 부양책 쓸지도 몰라. 금리 인하 하겠지.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제일 중국에서 중요한 건 부동산입니다. 중국 부동산이 살아야 중국의 세수가 늘어서 네. 중국 정부가 돈을 좀 가져가고 그걸로 돈 풀어요. 네. 근데 중국 부동산이 망가지면 중국의 지방 정부들이 돈을 못 받는데.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 부동산 부양이 제일 중요한데 루머가 실제 돌았어요. 부동산 부양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루머가 도니까 우리나라 그 아까 경기 민감주한테도 훈풍이 좀 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경기 민감주가 일단 지금은 좀 제일 좀 부담 없다. 좀 단기적으로 오늘 좀 올라서 약간 좀 부담은 되지만 조정이 나온다면 지난 올해 상반기 내내 못 갔어요. 진짜 네. 지수 오르는데도. 그래서 가장 지금 당장이라도 좀 주가 아직도 좀 많이 못 오른 섹터는 어디냐면, 일단은 그러니까 주가만 놓고 봤을 때요, 경기 민감주 중에서 네. 못 오른 섹터는 화학 섹터랑 철강. 철강 정말 못 갔거든요. 네. 포스코 홀딩스 혼자 갔어요. 근데 거기는 리튬으로 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현대제철이나 보면 동국제강 이런 거 진짜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예시인데, 그런 기업, 그러니까 철강주 전체가 되게 못 갔어요. 그런 거라든가 또 철강 회사 중에 강관 회사들 있잖아요. 강관 회사들도 있고, 그 다음에 고려한 같은 회사들도 경기에 되게 민감한데 주가가 많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런 회사들도 사실 여기도 배터리 사업 하거든요. 네. 소재. 근데 주가가 못 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경기 민감주 중에 제일 좀 대표적인 또 업종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뭐 은행 업종이에요. 은행도 왜냐하면 경기에 민감합니다. 네. 경기가 좋아져야 대출을 해서 대출로 이 마진을 좀, 그리고 이 보통 경기가 좋아지면 예대금리차가 벌어져요. 그래서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가. 근데 경기가 그동안 안 좋다 보니까 은행도 위축돼 있었죠. 근데 이 은행주는 아시겠지만 정부가 막 또 규제하니 뭐니, 작년에 또 레고랜드 사건 한번 터지고 또 그러면서,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돈 많이 버니까 정부가 자꾸, 야, 너네 배당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 자꾸 좀 딴지 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주는 정책 이슈 때문에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은행주는요, 경기 좋을 때 은행주 보통 좋았어요. 네. 근데 은행주는 전혀 부담이 없는 게 주가 많이 빠져 있죠. 밸류에이션 낮죠. 경기 좋아지면 수혜 받죠. 네. 거기에 배당만 8, 9%. 지금 8%. 예, 여전히 8, 9%예요. 주가 못 올라가죠. 와. 그러니까
역시 그 이쪽 그 섹터 쪽에서 은행 업종, 그러니까 은행과 철강, 화학은 세계는 뭐 앞으로 성장합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전 그냥 단순하게 최악은 지나갔고 경기 좋아지면 보통 수혜 받는데 주가가 여전히 싸다. 네. 거기다 배당도 준다. 이 논리로 한번 접근해볼 만하다. 근데 경기 민감주 중에서 모멘텀 플레이 좀 하고 싶다. 그래도 가장 성장성이 있는 거는 전 조선주로 봐요. 경기 민감주 중에서. 왜냐하면 이 선박 수주가 계속 좋고 이 공급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선박 회사들이 제조회사 조선사들이 그동안 이제 전 세계 선박 회사들이 2008년도에요. 한참 좋을 때 1000개가 넘었어요. 지금 몇 개냐면 300개. 구조정 때문에. 근데 우린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제 주도권을 갖고 가겠죠. 그리고 배도 이제 노후화돼서 좀 교체도 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사이클도 있기 때문에 혹시 그냥 경기 민감주 중에서 나는 성장주 한번 찾고 싶다. 그러면 그 중에서는 조선주하고 저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상사 업종 있죠. 워런 버핏이 일본 상사 샀다면서요. 저는 워런 버핏은 정말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투자자예요. 정말 투자 잘하는 사람 같아요. 근데 일본 상사를 왜 샀겠어요? 일본을 좋게 보는 것도 있지만 배당도 많이 주지만 상사 업종이 옛날과 다르게 리튬이나 그 배터리 들어가는 그런 그 광물들 있죠. 이런 사업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도 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결국에 그 이런 광물 회사 중에 그 어디가 있냐면 또 LS 같은 지주회사도 있고 또 포스코 인터가 이번에 니켈 사업도 한다는 얘기도 흑연 맞아요. 흑연 사업 한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포스코 인터라든가 LX 인터 이런 기업들이 이제 그런 광물 사업까지 하거든요. 예, 그런 계획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사가 그냥 고리타분한 사업이 아니라 워런 버핏이 얘기한처럼 약간 성장형 산업으로도 갈 수 있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 중에서 내가 성장주를 찾고 싶으면 한번 조선과 상사 업종도 한번.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나는 그 안에서도 성장주 찾고 싶으면 조선 상사. 아니 나는 근데 주가 좀 올랐거든요. 그래서 약간 밸류 부담이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반대로 야 나 진짜 싼 거 사고 싶다. 그러면 은행, 아까 철강 좀 답답하지만 화 이런 쪽으로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경기 민감주 내에서 아까 반도체도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거 좀 어떻게 보세요? 아 여전히 좋게 보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2년 빠졌어요. 근데 2년 빠지고 이제 뭐 한 5개월 올랐는데. 근데 이게 특별한 호재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원래 주식이 그래요. 네. 왜냐하면 2021년 제가 여름부터 빠진 걸로 알거든요. 2021년도에 삼성전자가 얼마 벌었냐면 50조 원. 와. 어마어마하게 벌었습니다. 그러면 주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주가 빠졌어요. 이때부터 빠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안 좋아질 걸 미리 선반영하기 시작. 이거보다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빠지더라고요. 이거보다 좋겠냐. 근데 실제로 맞았어요. 진짜로 역대급 불황이 와버렸잖아요. 그래서 빠졌고 근데 놀라운 건 역대급 불황이 막상 오니까 주가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작년 10월인가 9월 말에 마이크론이 감산 딱 하자마자 주가 올라버렸죠. 감산이 신호탄이 된 거죠. 아직도 반도체 업황 보면요. 사람들이 그래요. 야 반도체 가격이 이렇게 빠졌는데 왜 올라? 그 얘기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납득이 안 가시는 거예요. 재고도 많은데 왜 오르지? 내가 봤을 때 여전히 안 좋은데? 근데 그게 너무 좋을 때 빠진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정반대로. 그러니까 시장은 뭐냐면 이게 틀릴지라도 이거 몇 달 지나봐라 좋아진다.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좋은 거 확인하고 사면 너무 늦어요. 지금 벌써 보면 맞아요. 아직도 안 좋잖아요. 근데 하이닉스가 7만 원이었거든요. 지금 11만 원. 그러면 거의 50% 올랐네요. 45% 올랐고요. 삼성전자가 5만 원 초반에서 7만 원에 30%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정확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저도 방송에서 얘기했던 게 확인하고 사시면 안 됩니다. 이미 늦어요. 근데 지금 아직 확인도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올랐는데 확인하고 나서 사면 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모험을 좀 거시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원래 습성 자체가 그래요. 무서워서 근데 그때 못 그러니까 이게 못 사는 거죠. 근데 그래서 삼성 하이닉스 투자가 진짜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이클을 경험하신 분들은 알아요. 그래서 분할 매매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PBR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앞으로 또 올 텐데 삼성전자 PBR은 1.2배가 바닥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1.3배부터 2배, 1배까지 3번 사는 거예요. 3배 오면 투자, 1.2배 오면 또 사. 1배까지 오는, 이번에 진짜 1.1배 왔다 갔어요. 더 사는 거고. 하이닉스도 비슷해요. 하이닉스는 0.9배까지 빠져요.
0.9배에서 1.6배. 그러면 한 배 깨진다. 사고 0.9배 갔네. 땡큐. 이번에 0.8배 갔다 왔어. 더 땡큐죠. 근데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바닥을 모르니까. 그래서 분할로 해서 샀고 더 빠지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손 놓고 기다리고.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안 그러면 수익을 못 내요. 원래 이 스타일 자체가 그래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럼 만약에 올라갔잖아요. 지금 언제 파냐. 삼성전자가 보통 1.8배에서 2배까지 가거든요. 최고 좋을 때 1.8배 갈 때부터는 줄이기 시작합니다. 분할로 천천히. 그 하이닉스는 1.6배가 고점이니까 예를 들면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5배 뭐 이런 데 가면 줄여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위쪽으로 PBR 보고 올라갈 때는 천천히. 왜냐면 더 가는 경우도 있어요. 뚫고. 아쉬우니까 분할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이클만 계속 기억하시면 계속 반복돼요. 이게 2년에 한 번씩인가 왔다 갔다 합니다. 요 사이클만 잘 하시면 실제 이렇게 해서 투자하신 분도 돈 버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 사이클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투자를 내가 하실 거면 요걸 반드시 기억하자. 그러니까요, 막 영업 적자가 막 95%라고 그러고 공포스럽죠. 역대급 적자라고 그러고 망한다 그러고 하이닉스는 진짜 망하는 거 아니냐. 또 거기다 미중 패권 전쟁 이슈 있어가지고 네. 마이크론이 뭐 그러니까 뭐 또 팔면은 안 된다고 그러고 중국에 막 네. 별게 다 나오니까 이게 뭐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근데 주가는 그러니까 격정의 벽을 타고 계속 오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계속 사더라고요. 네, 정말 오늘 올해 외국인이 삼성전자만 10조 샀고 어마어마하게 사더라고요. 그걸 아는 건가요? 외국인 사이클 알죠. 외국인들이 이걸 많이. 그러니까 놀라운 게 외국인들이 지난 3년간 팔았어요. 삼성전자를 3년간 20조 팔았어요. 그 좋다는 사이클에서 팔아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그 좋은데도 막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놓고는 안 좋은데 사기 시작. 그럼 그때 개인들이 받아준 거예요? 개인도 받았고 기관도 일부 산 것도 있고. 그래서 그 개인 투자분들이 삼성전자 제일 많이 산 게 9만 원 넘었어요. 그때 9만 5, 6천 원 정도 갔을 때 사실 저도 좀 반성을 하자면 저는 9만 전자일 땐 좀 조심하자 그랬거든요. 9만 전자일 땐 그건 솔직히 너무 오바였고 저는 그때 당시에 8만 전자 초반 왔을 땐 좀 괜찮다 이 정도면. 왜냐면 그때 사이클이 좀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좀 착각을 했던 게 그때가 8만 전자도 싼 건 아니거든요. 근데 당시 실적으로 보면 싼 건 맞았어. 이익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는 다르다. 과거랑 다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2인 앱으로 올라왔으니까 과거처럼은 아니겠지 했는데 진짜 8만 전자 깨고 내려가 버리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과거 사이클이 똑같이 반복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이제 6만 전자, 5만 전자 왔을 때도 지금 도망가면 안 되고 계속해서 비중을 늘리셔야 된다. 원고를 좀 많이 드렸지만 사실 좀 반성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좀 빨리 말씀드렸죠. 8만 전자에. 예. 그래서 그때 좀 혹시나 얘기한 것 때문에 좀 물려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8만 전자 초반에. 그때 정말 내노란 전문가분들이 8만 전자에 사라고 했던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다행히 지금 7만 전자까지 올라왔는데 혹시 고생하신 분들은 좀 여전히 저는 좀 죄송해요. 죄송하지만 다행히 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8만 전자는 회복될 수 있다. 그래도 그때 너무 인사이트 많이 주시고 주식에 대해서 알려주셔가지고 지식 수준들이 다들 근데 그때 아직 8만 전자 초반에 너무 좋게 얘기를 해가지고 좀 죄송한 마음은 아직까지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 삼성전자가 아까 말씀해 주실 때 한 8만 전자까지는 그 증권사에 많은 분들도 한 무난히 가는 거는 그냥 이거는 제가 그냥 내 피셜이 아니라 그냥 과거의 데이터 보고 PBR 계산만 해도요 8만 전자는 문제될 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제 물려 계신 분들 입장에 8만 전자가 아니잖아요. 10만 전자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게 갈 수 있겠냐. 근데 이제 이건 제가 한 건 아니고 하이투자증권의 송명석 연구원님이 반도체 잘 보세요. 근데 그분이 실제로 2년 전에 반도체 다 좋을 때 그분이 정말 인사이트 있으셨던 게 줄이라 그랬어요. 그래요? 잘 맞추셨어요. 그때 대부분 낙관론인데 그분은 아니다, 비싸다. 그 근거가 PBR 같은 거예요? PBR도 있었고 이게 지금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게 너무 수치가 좀 좋았던 거죠. 근데 그런 좋은 수치들이 조금씩 꺾이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너무 좋을 때 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밸류가 좀 비쌌어요. 근데 맞췄고 지금은 바뀌신 게 그때도 삼성전자 6만 원 초반하고 6만 원 깰 때 사야 된다. 1년 지나면 지금 주가보다 훨씬 많이 올라가 있을 거다. 벌써 진짜 올라가 있고 근데 그분이 보고서에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삼성전자 말씀드리면 지금 삼성전자가 내년에
지금 사이클로 보면은 반도체 사이클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공급은 확 줄었는데 수요는 늘 거거든요. 네. 공급은 옛날보다 확 줄었어요. 음. 전자마저도 좀 줄였잖아요. 네. 전자가 감산한 건 거의 처음으로 제가 알거든요. 어. 감산한 적이 없어요, 거의. 근데 그만큼 공급을 줄였는데 수요가 늘면 막 AI 뭐 이런 거. 예,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 이런 거. 가격은 훨씬 많이 오르겠죠. 어. 예전가보다 더 많이 오를 수도 있거든요. 공급이 줄어버렸기 때문에. 수요가 문제긴 하죠. 수요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사이클이 혹시 나오면 그분 얘기는 PBR 2배도 갈 수도 있어요. 2배면 진짜 10만 전자예요. 근데 이건 그냥 내피셜이 아니라 과거에 진짜 2배 간 적이 있으니까 그럼 2배면 진짜 10만 전자 갈 수 있어요. 저도 그 의견이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8만 전자 가는 거는 큰 문제는 아니지만 10만 전자 가려면 당연히 수요가 무조건 늘어야 돼요. 공급만 갖고는 안 돼요. 근데 그거는 내년이죠. 내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도 10만 전자 무조건 갑니다라고 장담 못 하지만 수요가 는다면 가능성 분명히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약간 이거는 대만과 중국 관계가 요새 안 좋잖아요. 네. 그 대만의 TSMC가 그래서 워런 버핏이 TSMC 그 좋다고 팔았잖아요. 했는데도 팔아버린 이유가 지정학적 맞아요. 그래서 회사는 좋은데 나 어쩔 수 없이 팔았다. 그 얘기는 뭐죠? TSMC를 바라보는 미국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 부담스러운 거죠. 그럼 반사이익을 삼성이 얻어요. 경쟁사니까. 이것도 삼성한테는 기회거든요. 근데 다행히 삼성이 요새 파운드리 수율이 많이 올라오고 있대요. 잡혀가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럼 고객사 늘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모멘텀을 받아주면요. 더 올라갈 수도 있죠. 원래 그 삼성이 PBR 그때 2배 넘었었어요. 2.1배까지 갔던 이유가 그때 9만 전자 갔을 때. 당시엔 9만 전자가 2배 넘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메모리도 메모리인데 TSMC 쫓아갈 거라는 기대가 많았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막 올라간 건데 실제로는 틀렸죠. 그동안 안 좋았죠. 근데 이번에는 또 한번 한번 지정학적 그 리스크에서 우리 한국은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반사익도 한번 기대할 수도 있다. 그리고 과거보다 확실히 삼성은 어찌 됐건 간은요. 그때 욕을 많이 먹었지만 파운드리 고생해서 수율을 많이 올려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좀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분 의견대로 진짜 이런 좋은 사이클 나와서 PBR 200까지 한번 정말 내년에 가서 모두가 염원하는 10만 전자 저도 진짜 한번 오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거는 누구도 맞출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한번 그건 또 근데 내년에 어쨌든 또 그런 데이터들 나오면 제가 또 방송에서 한번 또 언급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 2차 전지 흐름이 정말 좋았다가 다소 조정을 받고 있는 듯한데요. 또 조금씩은 오르는 것 같기도 네. 하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2차 전지는 저는 이제 기간 조정은 다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은 다 받았다.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인데 가격 조정은. 왜냐면 정말 그때 한번 웬만한 기업들 한 30%씩 빠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고점 대비해서. 에코프로도 80만 원 넘었다가 50만 원 갔으니까. 대장이었는데. 예. 그러니까 그 정도면 이제 가격 조정 어느 정도 좀 끝나갔다라고 보는데 못 오른 이유는 일단 그때 너무 많이 오른 것도 하나의 원인이고 두 번째는 모멘텀이 좀 없었어요. 그 후로. 네. 그러니까 뭔가 주가가 더 올라가기 위한 새로운 이슈가 나와야 되는데 없었죠. 2차 전지. 뭐 특별한 호재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관심이 조금 떨어졌고 세 번째가 그 2차 전지 말고도 할 게 많았어요. 당시에. 갑자기 경쟁자 반도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오를 때는 반도체가 되게 약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2차 전지만 하는 거예요. 유튜브 조회수 안 나왔어요. 네, 그죠. 반도체 재미없고 뭐 2차 전지 얘기만 하면 사람들 맞아요. 관심 있고 대안주가 없었어요. 대안주가 없으니까 더 올라간 거죠. 근데 사람들 시선이 바뀌어갑니다. 그거 갑자기.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야 이제 반도체도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엔터도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이제 이러고 지금 이제 갑자기 경기 민감주 얘기 나오잖아요. 방산도 뭐. 예. 그러면 뭐냐면 수급이 분산돼요. 이쪽에 쏠렸던 돈이 일로 가면 이 주가가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이번에 5월 달에 양극재 데이터가 좀 나왔어요. 양극재가 우리나라 그 대장이잖아요. 4월인가 5월 달 이게 5월 데이터일 겁니다. 그 데이터를 보면은 확실히 이게 조금 꺾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월 그 양극재가 100% 증가했어요. 수출이.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주가. 근데 이번에는 두 자릿수로 줄었어요. 이번이 40%인가? 이것도 엄청난데 100%랑 이렇게 비교해보니까 확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원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퍼센테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를 거면 계속 오르면 돼요. 100이면 200 가고 근데 200에서 100 빠지면 사람들 실망해요. 엄청 높은데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50에서 마이너스 30이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야, 이제 드디어 바닥 찍었구나. 그 논리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약간 야, 이거 좀 슬로우해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약간 흔들렸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이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조금 좀 부진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것 때문에 빠졌고 가격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2차 전지는 약간 이제 새로운 뭔가 모멘텀 나올 때까지는 그냥 옆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한다. 실제 요새 2차 전지 많이 안 빠지잖아요. 네. 안 빠지는데 크게도 안 오르죠. 네, 맞아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조정이에요. 보통 주도주들이 한 번 오르고 기간 조정 받고 가니까. 근데 여기서 새로운 모멘텀이 나와줘야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 있다. 그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주도주였다가 한번 조정을 받고 바로 다시 주도주가 되는 건 없다. 아니요, 그게요. 한 번 주도주가 그 어떤 시장의 사이클이 그러니까 시장의 색깔이 바뀔 때까지는 절대 쉽게 죽진 않아요. 근데 주도주가 이제 완전히 망가진다. 예. 그리고 새로운 주도주가 안 나오면 이제 거기서 한번 시장이 망가져 버리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은 되게 좀 어려운 게 원래 2차전지가 주도주 맞죠? 2차전지가 꺾였잖아요. 네. 그럼 원래 장이 원래는 못 가거든요. 원래 그렇잖아요. 주도주가 네. 못 가니까. 근데 2차 전지보다 더 큰 업종이 뭐예요? 반도체죠. 반도체가 급등해 버리니까 이걸 먹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좀 이번 시장은 되게 독특한 사이클인 게 처음에 2차 전지가 나 왕이하고 갔는데 야, 뭔 소리야? 원래 내가 왕이야. 그래서 삼성전자가 야, 너 비켜. 그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좀 약간 힘이 빠졌죠. 근데 거기에 갑자기 뭐 엔터는 그 정도 급은 아닌데 야, 나도 있어 옆에. 그리고 갑자기 요새 야, 경기민간주 나 무시하냐? 이러고 이제 자기가 서로 왕이 되는 거예요. 나눠 갖는 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좋은 거예요. 왜 좋냐면 한 업종만 걸면요. 한 업종이 무너지면 증시가 다 무너져요. 근데 그게 아니라 2차 전지 쉬는데 증시 더 올라버렸죠. 코스피는. 맞아요. 그게 이 이유 때문에 서로 막 순환매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장은 2차 전지만의 독주하는 장이 아니라 골고루 가는 장이다. 그래서 2차 전지도 아직 안 끝났어요. 네. 또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갈 수 있고 계속 순환매가 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가 주도주가 끝났다. 그것도 아니고 반도체 여전히 좋죠. 주도주 안 끝났어요. 이 주도주들이 서로 순환할 텐데 그중에 분명히 누군가 또 탈락하는 애들이 나오겠죠. 그럴 때는 이제 장기간 또 소외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게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2차 전지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이제 너무 올라서 그때도 한두 달 전에는 좀 쉬어간다. 네. 그 말씀은 드렸던 거고 근데 이렇게 신마당에는 뭐 기간 조정 나오고 나서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좀 기다려보자. 다만 저는 이제 2차 전지 중에서 너무 가격 부담이 있는 기업들보다는 이미 좀 시세가 너무 많이 나서 여전히 저는 포스코홀딩스를 좀 개인적으로 좀 괜찮게 봐요. 맞아요. 예,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싸요. 밸류가 아, 그렇게 올랐어도 PBR이 0.6배가 안 돼요. 그 철강으로 분류가 예. 되잖아요. 그래서 워낙 싸게 거래되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때 35만 원, 6만 원 정도 아니면 35만 원 깨지면 더 좋고 그 이하는 굉장히 좋은 구간 같다. 왜냐하면 PBR로 봤을 때는 그 구간은 굉장히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2차 전지 한다면 그쪽 좀 괜찮고 그리고 2차 전지 제일 중요한 게 리튬이잖아요. 리튬을 우리나라에서 거의 가장 지금 잘하는 회사가 포스코 아닙니까? 요즘에 막 마그네슘도 막 나오고. 근데 그거는 나중에 생각하세요. 나중에. 저는 그거는 아직은 아니라고 봐요. 핵심은 리튬입니다. 리튬. 예, 그 아직은 그쪽은 시장이 좀 작은 거예요. 상용화까지도 시간이 예, 막 많이 기사 막 걸리고.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건 아직은 시장 전 작다고 보거든요. 그 전기차에 넣으려면 그 나트륨 가지고는 안 돼요. 안 돼요. 아주 싼 차 있죠. 거긴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행거리 좀 긴 차나 네. 이쪽은 나트륨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쨌든 지금 이 리튬이 좀 핵심이니까 리튬과 관련된 광물 회사들 계속 그 중에 어쨌든 저는 포스코홀딩스 좋게 보고 포스코홀딩스만 광물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고려아연 관련돼 있고 그 다음에 LS 같은 기업도 하고 있고 이런 이제 광물 사업하는 기업들을 좀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면 어떨까 싶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소재 쪽에서는 저는 뭐 제2의 양극재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양극재를 대체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요즘에 그 좀 떠오르는 업종이 어디냐면 분리막. 왜냐하면 지난주에 분리막 회사 중에 SK 아이테크놀로지 장기 공급 계약을 맺은 거예요. 보통 양극재가 하거든요. 어디랑 맺은 거예요? 그 비밀 유지. 아, 그래요? 공개가 안 됐어요. 근데 보통은 양극재가 막 그때 기억나시죠? 포스코피처엠이 40조, 맞아요. 에코프로 BM 막 계약 따내고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부러워했죠. 뭐 분리막이나 동박회사도 야 우리도 저런 거 하고 싶은데 우리 왜 안 될까 했는데 이번에 SK 아이테크놀로지가 금액은 안 나와서 저도 모릅니다. 북미 회사래요. 북미 회사면 SK 온일 수도 있고 아니면 테슬라에 직납할 수도 있어요. 네. 아무도 모르죠. 근데 그걸 뚫어버린 거예요. 네. 공급계약 7년짜리 공급계약 2030년까지. 그러면 분리막 회사도 이제 그 스토리가 그려지는 거죠. 네. 나중에 동박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2차전지 이제 그동안 양극재만 갔다면 이제 우리가 미국에 뭐냐면 그 전액 회사랑요 분리막 회사는 미국에 공장 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IRA 규정에 의해서 이 전액과 분리막은요 미국에서 제조를 안 하면 보조금 못 받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중국에선 못 해요. 네. 그럼 우리나라 유리하겠죠. 그게 핵심 소재가 아니고 막 이런 거. 예. 근데 양극재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공장 지어도 보조금 받는데 여기는 그 분리막하고 이번에 전액은 어쨌든 미국에서 미국에 공장 지어야 된다. 이 조건을 달았어요. 그러면 한국한테 호재예요. 네. 왜냐하면 중국은 못 들어가니까. 네, 그러면 한국의 분리막과 전액 회사들은 거기에 미국에 공장을 짓는 기업이 있다면 장기적으로 당연히 수혜를 받겠죠. 그래서 그걸 이번에 보여준 게 저는 SK 아이테크놀로지. 그래서 분리막과 전액도 한번 잘 공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2차전지 주식들이 조금 눈에 띄게 상승을 하려면 그 뭐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 같은 실적 부분에서 뭐 시장 컨센서스에 뭐 부합 내지 그 이상으로. 근데 그건 기본이죠, 사실. 그걸 딱 보여줄 때. 그건 기본인데다가 제일 좋은 거는 어쨌든 수주예요. 수주 공시가 조금 없었어요, 그동안. 근데 이번에 이제 어쨌든 SK 아이테크놀로지도 좀 보여주는 좀 모습도 좀 나오고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모멘텀이 아까 포스코 말씀드렸지만, 올해 10월이나 11월 정도에 한 3분기나 4분기에 포스코 그 광양제철소 그쪽에서 리튬 공장 하나 있거든요. 네. 거기서 호주 필바라 광산에서 이 리튬을 받아요. 네. 그걸 가공을 해서 드디어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수산화 리튬을 드디어 양산합니다. 드디어 처음으로. 그걸 누가 해요? 포스코홀딩스. 아 진짜요? 해요. 그 내년에는 아르헨티나 염호 호수 있죠. 거기서 만들어진 리튬 가지고 수산화 리튬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올해랑 내년에 드디어 광산에서 나오는 거, 소금 호수, 그 염호라 그러죠. 리튬 호수에서 나오는 걸 각각 받아다가 이건 다 각각 포스코가 투자한 거예요. 에코프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에코프로도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일단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제철소 거기다 이제 야. 리튬 공장 만들어서 하니까 여기서 만약에 만드는 리튬이 이제 미국으로 가면 요게 지금 FTA 체결 국가잖아요. 보조금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2차 전지 전 업종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봐요. 이게 양산을 해서 성공해야죠. 야. 양산했는데 만약에 수율이 안 나와요. 그럼 또 고생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포스코홀딩스의 그 하반기 이슈가 정말 2차 전지한테 매우 중요한 또 이벤트가 남아있다. 포스코홀딩스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모르는 게 만약에 기대만큼 또 양산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잘 되면 당연히 모멘텀 되는 거고 안 되면 약간 실망 매물. 근데 만약에요 이럴 수는 있어요. 혹시라도 수율이 안 나와요. 그냥 이거는 하나의 가정인데 주가 당연히 빠질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실망하니까. 그럼 투자를 하셔야 돼요. 수율은요 할수록 잡혀요. 잡히는 이걸 도망가지 마시고 분명히 공매도까지 겹쳐서 빠질 겁니다. 그럼 그거를 야 이거 수율은 만들수록 어쨌든 그리고 LG엔솔도 그렇고 SK 그 온도요 처음에 배터리 공장 만들고요 어마어마하게 고생했어요. LG엔솔이 몇 년 전에 폴란드 공장 만들고요 2년 고생했어요. 수율이 안 나온대요. 만들어도 지금은 거의 완벽하게 나오죠. 원래 이게 보통 처음 만들 때는 수율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포스코홀딩스 잘하니까 처음부터 잘하면 좋지만 혹시 안 나와서 실망 매물 나오면 도망가지 말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오히려. 네. 저는 그러니까 그만큼 장기 전망은 좋은 거죠. 네, 산업적인 좋은 전망. 거죠.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은 반도체가 더 큰데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2차 전지가 막 더 커질까요? 아니 근데 그건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왜냐면 이 말씀을 해드릴게요. 저도 어떤 분이 했던 얘기가 좀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저도 좀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네. 반도체 시장 되게 클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전 세계에서 이 반도체보다 더 큰 시장이 많아요. 뭔지 아세요? 대표적인 게 여행 시장이래요. 그래요? 여행 시장이 더 커요. 금액으로. 그렇구나. 근데 여행 산업 그 기업 보고 삼성만큼 안 되잖아요. 그러네요.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뭐 이익률도 봐야 되고. 그리고 보통 매출액 보면
월마트 있죠. 네. 매출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삼성보다 위대한 기업이라고 안 하잖아요. 어. 2차 전지가 반도체보다 지금 커요. 음. 시장 자체는 네. 벌써 커지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단지 그게 매출이 더 큰 시장이라고 그 산업이 더 위대하거나 더 크다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건 다른 거예요. 반도체 시장은 분명히 더 작은데 그럼 여행 산업이 훨씬 더 밸류 받아야죠. 그 위대한 기업이 독점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독점을 해야죠. 근데 반도체는 독점 산업이잖아요. 삼성과 하이닉스, 마이크론 3사가 독점하죠. 독점이고. 중국도 못해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GPU 독점하잖아요. 날라가죠. 맞아요. 그러니까 독점이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근데 여행사는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에. 만약에 하나투어나 모두투어가 전 세계 여행사를 다 독점했다. 어떻게 될까요? 삼성전자보다 되겠지. 어마어마한 시청을 받고 있을 거예요. 루이비통 아시잖아요. 네. 루이비통 거의 독점 아닙니까? 그러게요. K-팝이 왜 높은 밸류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터리도 지금 높은 밸류를 받는 건 미국을 독점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시장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반도체 2차 전지는 다 같이 좋아요. 정말 위대한 산업들 아닙니까? 네. 이렇게 성장하는 산업에서 우리나라가 거의 1등 아니면 배터리는 엄밀히 말하면 2등이잖아요. 아직은 2등이에요. 중국 1등하는 거 인정해야죠.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근데 어찌됐건 그 2등인데 미국에선 1등이니까 그걸 인정하면서 같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터리는 아직은 사이클 없잖아요. 2025년, 6년 계속 성장하니까. 네. 그래서 너무 저는 제발 좀 뭐 배터리가 낫니 반도체가 낫니 그렇게 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둘 다 같이 성장하는 산업이고 다만 그 반도체는 어쨌든 독점력이 훨씬 더 강하다. 근데 독점력이 강한 대신 단점이 이 너무 사이클이 커요. 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네. 그게 좀 있어서 진폭이 좀 있는 산업이란 좀 단점이 하나 있고 배터리는 그런 건 없어요. 고성장을 하는 건 인정하는데 우리나라 배터리 최대 단점은 어찌됐건 미우나 고우나 중국이란 잠재적 경쟁자가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얘네가 뭔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어찌됐건 중국이 지금 중국에서 1등 하는데 만약에 미국이 열린다거나 그렇죠. 유럽에서 얘네가 뭔가 1등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잠재적 경쟁자가 있다는 건 항상 불편한 이슈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좀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아직은 미국에서 못하니까 네. 그 밸류를 줘야 된다. 그래서 서로 성격이 다른 거지. 뭐 이게 낫니 저게 낫니 너무 그렇게. 그래서 저는 둘 다 그냥 네. 예, 그거를 각각의 하나의 위대한 산업으로 봐야지. 예, 그러니까 또 이런 분도 계세요. 또 엔터랑 비교하고. 야 엔터가 더 나은 거 아니야? 엔터 대체할 게 어디 있어? 근데 엔터는 또 엔터고. 그렇죠. 그래서 너무 그거를 그리고 그 나는 배터리만 공부했다. 그럼 배터리만 투자하시면 되고. 네. 나는 배터리 솔직히 모르겠다. 내가 공부해봐도. 근데 난 반도체 했더니 반도체 매력 있다. 그럼 반도체 하시면 되고. 각자가 스페셜리스트가 되면 돼요. 네. 그래서 너무 그거를 분리해서 흑백 논리로 보지 말자. 네. 그럼 정말 이 세상이 너무 어둡게 보여서 좀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섹터별로 뭐 거장들도 세 섹터나 뭐 5섹터 이렇게 분산해서 하라고 하잖아요. 그럼요. 항상. 그러니까 반도체도 하고 그 중에서 뭐 2차 전지도 내가 좋은 거 있으면 하시면 되고. 네. 다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2차 전지가 한참 비쌌잖아요. 그때 4월처럼 그때는 투자하지 말자는 네. 겁니다. 그때 제가 왜 놀랬냐면 4월 초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4월 달 초였나 그때 어느 날요. 네. 깜짝 놀란 게 2021년도에 그 생각이 너무 똑같이 데자뷰가 된 거예요. 2021년 1월 11일로 아직도 날짜 기억하는 게 삼성전자에 대해서 개인 투자분들이 몇 조를 하루에 그날 96,000원 간 날. 근데 2023년 4월 초로 제가 기억나는데 이틀 동안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날 혹시 기억하시면 포스코홀딩스랑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PM이 주가 폭등한 날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10몇 프로씩. 네, 그날 개인들이 다 샀어요. 근데 그날이 실제로 꼭지였어요. 그날 찍고 한 며칠 좀 오르다가 빠져버렸죠. 그러니까 제가 그날 너무 좀 걱정되더라고요. 그때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이 기업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개인들이 너무 쏠리면 반대 현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럴 때만 조심하셔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좀 빠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경계를 하셔야 될 거는 남들이 다 좋다 해서 쏠릴 때는 각별이죠. 그 위대한 삼성전자도 빠지고 우리나라 2차전지 좋은데도 빠져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만 경계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도 똑같습니다. 어떤 산업이 좋을 때
쏠릴 때는 항상 좀 경계를 하자. 음. 네, 그걸 좀 당부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의 국민주가 네이버 카카오잖아요. 근데 네이버 진짜 주가가 못 가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하반기에 또 금리 뭐 이나 내년에 금리나 뭐 이러면 성장주가 또 탄력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좀 보시나요? 저는 일단 금리 인하를 해야만 좋아져요. 이 섹터 자체가 원래 밸류에이션에 그게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아주 큰 상승이 좀 나오긴 좀 어렵죠. 아직은 뭐 금리 인하 사이클은 아니니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저는 좋아질 걸로 보고, 네. 그리고 내년도에 저는 괜찮게 보는 게 네이버 카카오가 좀 성장이 둔화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포화 상태잖아요. 맞아요. 독점은 좋은데 여기서 성장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약간 이제 좀 약간 가치주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오지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뭘 하냐면 네이버 카카오가 비용을 줄이기 시작해요. 수익성으로 가겠다. 그래서 사업 확장도 좀 줄이고, 물론 투자할 건 하는데 작년에는 정말 공격적으로 계속 투자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런 것들이 좀 자리를 잡혀가고 인건비 부담도 좀 줄기 시작하면 내년엔 좀 가벼워져요. 실제로. 그래서 올해 하반기와 내년을 본다면 주가는 근데 항상 미리 선행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지금 네이버 카카오도 이제는 좀 관심을 가져볼 구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또 한 가지가 일단 저는 네이버를 좀 개인적으로는 카카오보다 네이버를 좀 더 기대하는 게, 일단 네이버는 주주들한테는 조금 더 긍정적인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해주는 게, 카카오는 아시겠지만 좀 여러 가지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몇 번 있었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카카오는 아직도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뭔가 엄청 개선되거나 그런 걸 지금 아직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뭐 자회사 상장 이슈 아직 끝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데 네이버는 그런 이슈는 없거든요. 그리고 네이버를 좀 더 제가 우선순위로 보는 거는 7월인가 8월에 네이버가 드디어 챗 GPT 경쟁작을 내놓습니다. 이번에 언론 인터뷰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기대가 되는데 네. 이 시장 커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네. 그게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네. 한국어를 잘하잖아요. 네. 한국의 모든 검색 데이터 다 갖고 있는 회사가 누구예요? 네이버. 네이버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만큼은 좀 강점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2020년부터 돈 많이 투자해가지고 그 네이버 최수현 대표가 인터뷰한 거 보니까 그때부터 하이퍼 클로버 만들어가지고 인공지능 투자했대요. 돈 엄청 깨먹어요. 근데도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물어봤나 봐요. 거기 애널리스트 분이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거 안 하면 도태될 것 같아가지고. 미래는 AI 시대가 올 텐데. 그러니까 미리 꿰뚫어 본 거는 맞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했고 그건 정말 잘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게 우리의 기대만큼의 성과를 나오느냐, 이게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어쨌든 도전은 했고 나오게 되니까 한번 그 네이버 지금 주가도 그렇게 저는 그렇게 비싸지 않고, 얼마 전에 그리고 네이버의 최수현 대표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19만 3천 원에 2억 원 정도 자기 주식 매입했어요. 자기 돈으로. 지금 아마 네이버가 20만 원 할걸요. 별 차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대표이사가 그렇게 바닥에서 주식 샀을 땐 바닥인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책임 경영의 의지죠. 나 여기서 사겠다. 사서 이 정도 바닥 아니냐. 그리고 내부자는 6개월 동안 주식 못 팝니다. 절대. 못 팔아요. 샀으면 그냥 갖고 가야 돼요. 그렇구나. 네, 법도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올해 연말이나 내년까지 한번 본다면 네이버도 이제는 좀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 여기서 더 나쁠 게 사실 뭐 있어요. 이 나쁜 건 다 알려졌으니까 한번 지금은 저는 네이버는 한번 포트폴리오 담아도 되는 시기 아닌가. 네. 다만 좀 시계열을 좀 길게 내년 초까지는 한번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다음 1차 변수는 좀 네이버에서 나오는 그 GPT. 요게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구글이나 MS가 너무 막강해 보여가지고요. 근데 한국에서만큼은 그 네이버 최수현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 근데 구글 이번 바드는 한국어 잘하더라고요. 네. 근데 무슨 얘기 했냐면 한국어를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아요.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한국어 잘하는 거 많이 봤죠. 우리 뭐 보면 비정상회담 보면 잘하잖아요. 근데 보면 뭔가 코드가 안 맞는 경우 있죠. 한국 사람이 아닌 게 맞아요. 왜냐면 문화적인 것까지는 못 들어와요. 네이티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네이티브라고 스피커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영어 잘해도 안 되죠. 미국 가서 100% 못하는 게 미국 사람이 봤을 때 어색해요. 왜냐하면 문화 코드가 안 맞아요. 한국의 문화랑 미국 문화 다르니까. 똑같죠. 미국 사람이 한국 가서 아무리 백날 잘해도 한국의 문화를 모르면 그것까지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글 바드가 아무리 잘해도 네이버 GPT를 이기긴 어려운 게 한국 문화가 못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그거는 못 이긴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좀 보자고요. 어느 정도 좀 성과 나올지. 그 한 가지 또 그 재밌는 게 그 포시마켓이 아 예. 처음에 인수할 때는 비용을 좀 많이 쓴다 이렇게 좀 비판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요즘에는 그래도 잘했다라고. 아 요새 저 어. 놀란 게 어. 에비타라고 하는데 에비타가 뭐냐면 이제 감가상각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예를 들면 우리가 마우스 사면 마우스를 예를 들면 이게 좀 가정입니다. 100만 원짜리를 샀으면 내가 이거 5년 동안 쏘면 한 1년에 20만 원씩 비용 딱 제거하잖아요. 그게 감가상각비거든요. 네. 근데 실제 돈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비용 처리해요. 그래서 매출에서 감가상각비 빼줘요. 그래서 영업이익 나오는데 근데 그 감가상각비를 안 뺀 거를 에비타라 그래요. 그 이익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감가상각비 제하기 전의 이익. 근데 이번에 포시마크가 그거로는 흑자 전환했더라고요. 오히려 영업이익은 적자인데 정말요? 영업이익은 적자예요 아직은. 감가상각비를 제했더니 그걸 오히려 했더니 흑자가 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수익성이 좋아지기 시작한 금방 거죠. 그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저도 놀랬던 게 그러니까 그만큼 비용도 많이 줄인 거죠. 그리고 광고도 잘 됐던 것 같고 그리고 그걸 8천만 명이 쓴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쓰죠. 그러니까 처음엔 걱정들 했죠. 이거 적자 기업에다가 2조나 들여가지고 한 거 맞냐. 네이버 최수현 대표 그때 뭐냐면 인수해야 된다. 이제 왜냐면 내수만 해가지고는 지금 안 되니까. 근데 가장 좋은 건 뭐예요? 8천만 명을 미국에서 어디서 얻을 거예요? 맞아요. 그 사람을. 야, 미국이 3억이잖아요. 3억인데. 와. 근데 그걸 인수했던 또 이유가 MZ 세대들이 있어요. 거의 다. 나이 든 사람들이 쓰는 게 아니라 네. 굉장히 이제 젊은 층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당장 좀 손해를 보더라도 한 건데 일단 더 유지될지 모르지만 생각보다 좀 빨리 성과는 나오고 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 1억 정도 여윳돈이 있으면 아까 한 20%는 현금 가지고 계시다고 했고 한 8천만 원 정도는 어떻게 운영하시겠어요? 저는 이제 그때도 한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 절반은 네. 배당주 사고 싶어요. 배당주? 제 성향상 오. 전 배당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투자 못하지만 어. 배당주가 너무 좋은 게 많아요. 어. 지금 보면 아까 은행주만 해도 8%. 네. 어디 가서 은행에서 수익률 8% 나오겠어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 높은 거 중에 대표적인 게 은행주 있고 그다음 보험주 있죠. 보험주 중에서도 뭐 우선주 같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쪽도 좀 저는 괜찮을 것 같고 네. 그다음 통신사 KT나 뭐 이런 거 많이 빠졌잖아요. 아유, 뭐 거기 뭐 CEO 뭐 이런 리스크 때문에 맞아요. KT가 7%인가 배당 수익률. SKT도 6%인가 7%? 네, 맞아요. 같은데요. 근데 안 망하잖아요. 그리고 KTNG 아, 거기도 6%. 분기 배당한다고 막 네, 이슈 거기도 나오던데. 주가 많이 빠져 있고 그런 기업도 있고 제일기획. 음. 제일기획이 6% 넘게 나와요. 진짜요? 제일기획 안 망하잖아요. 삼성 계열사인데 배당도 많이 주고 배당 성향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 좀 찾아보시면 저는 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런 배당주에 한 40% 정도 투자해 놓으면 연말 가서 좀 든든하지 않을까. 흔들리지도 않고 그 나머지 이제 40%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경기 민감주 중에서 한 20% 정도 좀 괜찮은 거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고 20%는 저는 그래도 전 진짜 반도체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반도체주 중에서 저 삼성 하이닉스 좀 올랐으니까 소부장 기업들 중에서 좀 덜 오른 게 있으면 그쪽으로 소부장. 제가 좀 기업명 말씀드리기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포트 구성하지 않을까. 요즘에 소부장 반도체 ETF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많이 나와요. 그런 것도 네. 한번 노력.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요즘에 또 이렇게 위기를 좀 강조하시는 분들이 금이나 비트코인을 편입시키는 거를 또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금은 이미 좀 올라왔었고 금은 또 방어주 성격도 있는데 경기가 이렇게 좋아지는 국면에서 금은 좀 그렇게 성과가 좋진 않았는데 물론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 시작하면 또 금도 한번 그러니까 뭐냐면요. 금이 그러니까 이게 하반기에 어쨌든 경기 기대감으로 하면 주식시장이 오르고 있는데 미국 연준이 우리 무조건 금리 인하 안 한다. 그럼 금값이 좀 빠질 거예요. 그럼 그렇게 어느 정도 금값이 좀 빠지면 투자를 해놓는 건 좀 괜찮다. 왜냐하면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올해 말이나 내년에 한번 금리 인하 할 거거든요. 네. 금리 인하 하면 보통 이렇게 금리를 인하할 때 그 보통 좋았어요. 금값이. 네. 금값이 좋고 그때 되면 또 시장이 흔들릴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진짜 경기 침체 오면 어떡하지? 야,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한대. 그럼 시장 한번 놀랄 거예요. 그럼 그때 빠질 때 또 금의 가치가 또 부각되겠죠. 그런 사이클 한번 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금이 좀 안 좋을 때 관심권에서 확 멀어져 있을 때 천천히 모아가는 건 저는 괜찮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솔직히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암호화폐 쪽은 제가 가치 계산도 안 되고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금이 더 낫지 않나. 그러면은 요즘 증권사들 보면은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렇게 증권 리포트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요새는 안 나옵니다. 요새는 안 나와요. 한참 나왔어요. 한참 나오다가. 비트코인 한참 인기 있을 때 아. 거기 진짜 비트코인 담당하신 애널리스트 분들이 있었어요. 진짜 매주 쓰고 제가 요새 저도 매주 보잖아요. 그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없어져 버렸어요. 없으세요? 안 보여요. 그렇구나. 네, 요새는 안 나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네. 아, 잘 안 보입니다. 아, 네. 그래서 그거는 뭐 개인의 선택으로 네. 소량 한번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그러면은 이사님 오늘도 너무 알찬 시간이었던 것 네. 같습니다. 이게 너무 항상 이렇게 나오실 때마다 이렇게 아낌없이 인사이트 아이고,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럼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좀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도 그렇지만 이게 항상 주식 저는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결국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거는 결국엔 기업에 대한 투자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너무 주식 투자를 지수에 대한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올해 성과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평가를 하고 뭐 그런 건 좋지만 어쨌든 기업이 좀 우선이다. 산업이다. 산업과 기업을 좀 항상 우선순위로 해서 그 공부를 해서 오히려 시장이 안 좋을 때 내가 공부를 해놓으면 지수 안 좋으면 종목들 많이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포트폴리오 담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업과 산업 분석을 먼저 하시고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지금을 보시면 안 되고 몇 달 후에 어떻게 될까 예측해야 돼요. 틀려도. 그래야 내가 이 포지션 만약에 올해 하반기에 진짜 심각한 경기 침체일 것 같다. 그럼 파시면 돼요. 네. 그게 자기 생각이면. 근데 저처럼 와도 좀 그렇게 심하게 안 오고 하반기에는 오히려 경기 개선 기대감으로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조금의 흔들림이 있으면 주식 비중 더 늘리시는 거고. 그러니까 그건 각자의 성향이잖아요. 근데 항상 미래를 예측해서 투자를 하시는 좀 습관을 들여라.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좀 미래를 앞서서 좀 예측을 하시고 그리고 산업과 기업에 대해서 공부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하 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